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떻게든 그 죗값을 치르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야 정말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으며 고생 모르고 곱게 자란 아이가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제 친아버지는 제가 기억도 없는 어릴 적부터 제게 사랑 한 번 나눠주지 않으시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외도를 일삼는 그런 남자였다고 합니다. 가정에 소홀하셨다고만 얘기하기에는 모자람이 있네요. 만삭 아내의 고충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밖으로 나돌기 바빴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도 바람을 피는 인간이니 그런 사람이 제 아이를 낳은 여자와 제 새끼를 보고도 쉽게 바뀔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혼자 저를 낳으셨고 몸조리 할 새도 없이 가끔이나 집에 들리는 아버지 상을 차려야 했지요. 어머니는 좋은 말로 아버지를 타이려고 설득해보았지만 아버지는 무책임하게도 아직 출산 후 몸도 풀지 못한 어머니와 젖먹이 아이를 두고 또 밖으로 다니셨습니다. 하루 걸러 외박이셨답니다. 한 달이 넘게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가끔 들러 돈 뭉치나 던져주고는 다시 나가버리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작은 쪽방에서 저를 옆에 뉘어두고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무서운 밤을 견디시는 게 일상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무책임함의 인이나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신 아버지가 웬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누울 자리 좀 봐줘. 이분은 누구세요?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붙잡고 들어온 세련된 파마머리의 젊은 여자를 살피시다 이내 그 여자의 부른 배를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걸 알아서 뭐하게? 춥지 않게 따뜻한 자리나 내줘. 아니 방이 하나인데 그럼 은정이는 어쩌고요? 그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답답하게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아무튼 자리 봐주고 난 일 때문에 내일이나 들어올 거야. 알아서들 해. 그렇게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생전 처음 보는 임산부를 어머니께 맡기고 집을 다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데려온 그 여자 뱃속의 핏줄이 누구일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요? 제 아이를 뵌 여자를 제 처에게 맡기고 가는 남편의 뒤통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 어머니가요. 아버지가 바깥에서 만들어온 자식의 존재를 알게 되신 그날, 어쩌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얼마 있다 돌아오신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오셨고 그 이혼에 어머니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로 제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신의 처와 5살 난 어린 딸아이를 추운 겨울에 집 밖으로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린 날의 어렴풋한 기억으로 따뜻한 방 안에서 문을 빼꼼히 열고 집에서 쫓겨나는 저희 모녀를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리던 그 여자의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저희 어머니는 위자료와 양육비는커녕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이혼당하셨고 저희 모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땅히 돌아갈 만한 친정도 없으셨던 분이라 집에서 쫓겨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심정이 어떠셨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서 며칠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장의 임시방편이었을 뿐이지 당장 어린 딸애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던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일자리를 알아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아버지와의 이혼 후 저희 어머니는 어린 딸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하실 만한 일이 많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식당 주방일이나 청소일을 하시며 저를 돌보셨습니다. 그나마 돈을 좀 더 쳐주는 파출부 일도 자주 하셨는데 어린 저를 맡길 곳이 없으니 저를 달고 일하는 집에 갔다가 좋은 소리 못 들은 적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아니 아줌마, 일하는 집에 애를 데려오면 어떡해? 아유 진짜 저거 사고라도 치는 거 아닌지 몰라? 어머 죄송해요.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래도 얌전한 아이라서 옆에 두면 조용히 있을 겁니다. 절대로 사고 안 쳐요. 정말이에요. 혹시 애 사고라도 치면 일당에서 깔 테니까 알아서 잘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해요. 그렇게 어머니는 이런저런 순환과 핍박을 견디며 어린 저를 키우셨어요. 어린 여자 혼자 자식을 건사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어요. 어느 정도 머리가 자란 뒤로는 저도 어머니의 그런 노고를 알았기에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는 자식이 되겠다 다짐했지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 꿈은 돈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돈이 궁해 괴로워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어린 제가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해? 돈? 은정이 네가 돈이 왜 필요해? 엄마 호강시켜주려고 그러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쌀도 많이 사고 집도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우리 은정이가 엄마 호강시켜주려고 그러는구나. 돈 잘 버는 사람 되려면 공부를 잘해야겠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 잘 버는 사람 될 수 있지. 그 이야기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학원 다니는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혼자 노력으로 그만큼 따라잡기 쉽지 않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수업 시간에 한눈 팔지 않고 선생님들께 예쁨 받으면서 문제집도 얻어서 보며 저 혼자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전교 1등은 아니어도 매번 전교 5등 안에는 들었습니다. 그걸로는 당장에 돈이 생기지 않지만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시니 그걸 보는 게 좋아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또 만점이네. 세상에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할까? 어? 아니 누구긴 누구야. 엄마 딸인데. 아, 우리 은정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남들 다 가는 학원 하나 못 보내주고 너무 미안해.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는 우리 은정이 꼭 학원 보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 요즘에는 문제집도 잘 나오고 나는 그런 학원 안 다녀도 혼자 잘할 수 있어. 수업만 잘 따라가도 되는데 뭐. 어머니는 혼자서 열심히 저를 키우셨어요. 금전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오랜 시간 힘들었지만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니 힘으로 집도 구할 수 있었고 집안 사정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래도 어머니는 항상 여유가 없어 학원 못 보내주신 것이 그렇게 한이 되셨나 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마음을 잘 알았기에 학원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문득 헤어진 지 10년도 더 된 아버지가 궁금해졌어요. 그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은 아닐 겁니다. 지금도 그때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징후는 똑같으니까요. 그저 어린 나이였던 저는 아버지와 그 여자가 우리보다 잘 살고 있나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궁금해도 찾을 방법이 없어서 금세 관심을 접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저는 관심에서 끝내지 않았어요. 친척들을 수소문해서 아버지 행방을 찾아냈죠. 제가 살던 곳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집을 찾아간 그날 저는 후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주소지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새 가족을 봤어요.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있는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어릴 적 기억 속 선명히 남아있는 우리 모녀를 비웃던 그 여자.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셋이 주말을 맞아 나들이라도 가려는지 차를 열고 짐을 싣고 있더라고요. 후회가 밀려들었죠. 나는 무슨 꼴을 기대하고 거기를 찾아갔을까? 철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직 한참 어린애일 뿐이구나. 엄마와 나를 버린 아버지가 새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울음소리가 들킬세라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2시간을 걸어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디 다녀오니? 독서실에 좀 다녀왔어요. 주말인데도 공부야? 너도 가끔은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라니까. 아니야,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리고 나는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공부가 재밌어. 아유, 누굴 닮아서 저렇게 의젓한지. 아유, 이쁜 내 딸. 근데 눈이 조금 부은 것 같다. 무슨 일 있었어? 아, 일은 무슨, 공부하다가 잠깐 졸아서 그래요. 그래서 일찍 들어왔어.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아. 먼저 들어갈게요, 엄마. 아유, 그러게. 공부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좀 쉬엄쉬엄 하라니까. 그래, 푹 쉬어라.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통은 13년 전 그날로 마지막이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내쫓아놓고 지들은 잘 먹고 잘 사는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까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정신을 차린 저는 아버지와 그 세 식구들에 대한 증오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도 내가 어른이 되어서 돈도 있고 힘도 생기면 꼭 우리와 똑같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싶다 생각했죠. 고등학교 들어간 뒤로는 어머니도 여유가 생겨 저도 단과 학원도 다닐 수 있었고 그 뒤로는 절대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쁜 제게는 친구도 사치였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하호호 웃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외톨이로 공부만 하며 고등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었는지 저는 지방 국립대 법학과를 전액 장학금을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장학금을 포기했다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겠지만 이제 20살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액 장학금을 선택했습니다. 아유, 우리 은정이는 엄마가 해준 것도 하나 없는데 혼자 이렇게 잘해주고 엄마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다 정말. 엄마, 나 대학 가서도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장학금 나오니까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공부하느라 바쁠 아이가 무슨 생활비까지 벌겠다고 그래. 나 법대생이잖아. 과외 몇 개만 해도 우리 생활비는 벌 수 있어. 나도 학업에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딸 못난 엄마 만나서 정말 고생했어.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어머니는 제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도 해준 것이 없다며 항상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제가 이룬 모든 게 다 어머니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제게 다정하시고 헌신적이셨던 우리 엄마. 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지금은 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수임료가 좋아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는 힘없이 이혼당하셨던 어머니 같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바쁘게 달려왔더니 제 나이도 벌써 내일 모레면 40이 되어가네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는 어머니께 일을 그만하시라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평생 하던 일을 쉬면 더 적적하시다고 결국 그 뒤로도 계속 일을 하시며 환갑 때까지 쉬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여유도 있으니 좀 쉬시면서 호강만 하고 지내시면 좋을 텐데 일하고 싶으시다 고집을 부리시니 저럴 때 보면 제가 어머니를 닮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고집과 끈기로 저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머니는 제가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결혼만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릴 적 그런 아버지를 만나 긴 세월 불행하게 자랐던 저는 제 유년기를 생각하면 도저히 가정을 꾸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혼을 결심했고 남은 제 인생은 모두 어머니만 바라보며 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내심 아쉬우셨겠지만 제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니 이해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는 대신 좋은 집을 구해 평생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해마다 어머니 모시고 해외나 국내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우리 모녀 즐겁게 지내고 있네요. 제가 로펌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지도 벌써 5, 6년이 되었네요. 일을 열심히 한 덕분인지 이혼소송 쪽으로는 유명해져서 수입료도 좋고 운영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환갑을 끝으로 퇴직을 하셨고 어머니도 이제 곧 칠순을 바라보고 계시네요.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신 후로는 많이 적적해 하셔서 그동안은 운동을 다니시다가 최근에는 제가 친구라도 사귀시고 취미생활 하시라고 실버 대학에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노인대학과 달리 사설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학비가 꽤 비싼 편이라 그런지 커리큘럼이 꽤 좋더라고요. 운동 시간에는 테니스나 골프도 배울 수 있고 원하는 악기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유, 다 늙어서 무슨 이런 비싼 데를 다니니. 엄마 친구 다니는 그런 데는 별로 안 비싸던데 엄마는 그런 데도 좋아. 엄마, 내 형편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돈 벌어서 어디다 쓸래? 그리고 여기는 다른 노인대학이랑 다르다니까? 엄마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 했잖아. 여기는 악기도 다 배울 수 있고 외국어도 가르쳐준대. 보통 학교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꽃꽂이 같은 것도 배우고 취미생활 할 만한 게 정말 많아. 어머, 그렇게 좋은 데야? 듣기만 해도 너무 좋다. 어머니는 말로는 너무 비싸다고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고는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보내드릴 것을. 괜히 후회가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학교 가시는 첫날부터 기대가 많으시더니 다녀보시니 아주 마음에 드셨는지 금방 적응하셨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시면서 마음 맞는 친구분도 생기셨는지 어머니가 제게 그분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라고 아주 교양 있으시고 어찌나 신사다우신지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나에게도 아주 잘해주시고 아유 내가 참 이 나이에 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 정말. 더 얘기해봐.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그 이 선생님 잘생기셨어? 어머 얘가 너도 주책이다. 이 나이에 그런 게 어디 중요하니? 근데 뭐 또 그렇게 말하자면 젊었을 적 여자 꽤나 올리셨을 만하시지. 지금도 피부도 아주 고우시고 나보다도 두어 살이 많으신데도 또래 같아 보이셔. 아유 우리 엄마 완전히 빠졌네. 큰일 났네 우리 엄마. 이러다 시집 가는 거 아니야? 꼭 사춘기 소녀처럼 부끄러워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어머니가 저리 칭찬을 하시니 저도 꼭 뵙고 싶었어요. 저는 사랑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도 어머니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꼭 새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할 때까지는 저만 보고 사시느라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못 하셨죠. 그러니 이제라도 좋은 분이 계시면 황혼 결혼이라도 저는 찬성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어머니 학교도 보내드리고 그 덕에 좋은 분도 만나시고 이렇게 어머니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삶에 평화를 깨트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제 사무실로 임산부가 한 명 찾아왔어요. 임산부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을 일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제게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왜 그렇게 놀라세요? 아닙니다. 임산부가 찾아오시는 게 흔한 일이 아니라서요. 죄송해요. 앉아서 얘기하시죠. 그 여자는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까지 들으니 확신을 가졌죠. 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그 임산부가 바로 제 친아버지와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그 딸이었습니다. 저 얼굴을 절대로 잊을 수 없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찾아간 이후로 종종 몰래 저 여자 뒤를 쫓았어요. 미련 같은 거였겠죠. 그 집 딸이 어찌 사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이 들고 변호사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집 소식을 찾지 않았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을 잊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저 여자는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저를 찾아왔겠죠. 제가 좀 급해서요. 아이를 낳기 전에 얼른 이혼을 해야 해요. 변호사님이 맡으신 이혼 소송은 무조건 승소라고 하길래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네, 그러시군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여자가 제게 해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그동안 이혼 소송 맡으면서 다양한 사연들을 들었지만 이 여자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 여자가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어찌 살았는지 몰랐는데 직업은 변변찮게 없는 것 같은데 시집은 잘 간 모양이더군요. 넉넉한 집에 시집을 가서 얼마 전엔 아이까지 가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요구는 이랬습니다. 시댁에 돈이 많아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다른 건 다 안 보고 남편 돈만 보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남편한테는 영 마음이 안 가서 아시죠? 변호사님은 결혼 안 하셨다고 하셨나? 네, 저는 결혼의 뜻이 없어서요. 제가 처녀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남편은 잘해주지만 저는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러니까 저도 즐길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가볍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니라 의뢰인분이 외도를 하셨다는 건가요? 어머, 외도라니요. 저는 그냥 잠깐 즐겼을 뿐이에요. 젊었을 적처럼요. 그러다가 지금 애아빠를 만난 거예요. 잘생기고 어리고 다 좋은데 돈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갈 만한 사정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연애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필 또 그 와중에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 뱃속의 아이가 남편분 아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남편은 당연히 자기 애인 줄 알고 시아버지도 손주 생겼다고 좋아하셨어요. 애만 낳으면 건물을 손주 앞으로 주겠다느니 나한테 뭐 다 퍼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뱃속의 애가 절대로 남편 애가 아니에요. 물론 시댁에서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어떻게든 남편 과실로 엮어서 이혼을 해야 제가 위자료나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변호사님과 의논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 소송 당할 것을 우려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남편 쪽에 소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차피 시댁이 부자라서 제가 위자료를 얼마쯤 받아가도 그 집에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지금도 혼자 계시는 시아버지 모신답시고 같이 살거든요. 아유, 진짜 노인네 모시고 살기 얼마나 피곤스러운지 아세요?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시어머니라도 있었으면 진작 이혼할 뻔했죠. 그러니까 내가 시집살이 한 걸 생각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글쎄요. 상황은 잘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 드리기 어렵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의뢰인분께서 이혼을 제시하실 만한 입장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 입장이죠. 결국 남편 쪽 과실이 없는데 억지로 걸고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제가 남편한테 맞았다고 가짜 진단서라도 떼고 어떻게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를 만들어 오겠다니까요? 추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의뢰인분을 도와드릴 수 없겠네요. 저는 변호사이지 사기꾼은 아니라서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그 여자가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 아니야. 내가 증거만 만들어 오면 그 집에서 얼마나 뜯어낼 수 있냐고. 진정하시고요.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혼 소송은 어려울 듯합니다. 소송에서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을 당하시면 그때 다시 오시는 게 좋겠네요. 저 여자 어디서 무슨 소리 듣고 왔는지 몰라도 마치 제가 돈이라면 어떤 소송이든 상관없이 맡아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혼 전문 변호사여도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글쎄요, 제가 감정이 섞여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지 증거를 만들어서 위자료를 뜯어내겠다고 한다니, 저 여자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사건은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어찌나 수다스러운지 제가 미처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식구들 얘기를 줄줄이 늘어놓더군요. 사실 저도 대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그때는 부모님이 정말 미웠는데 이렇게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모르는 건가 봐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이혼하시는 집도 상당히 흔합니다. 그러게요. 세상에 엄마가 딴 사람 차고 있었을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학비 때문에 엄마가 아빠랑 이혼 못하고 버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혼하시고 그 뒤로 아빠 소식은 못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지 뭐예요. 술독에 빠져 살다가 몇 년 전에 혼자 돌아가셨대요. 그 소식 듣고 슬프긴 했는데 저도 아빠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몇 년 지나니까 또 금세 잊혀지더라고요. 저도 참 기구하죠?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고 우습네요. 그 집 식구들의 소식을 그 여자가 제 발로 걸어와 전해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른이 된 후로는 제 미련 같아서 모두 잊고 살기로 결심했는데 어찌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될 줄 알았겠나요? 결국 아버지라는 그 인간도 자기가 한 짓이랑 똑같은 일을 당하는구나. 이른 나이에 그리 비참하게 죽어버렸다니. 제 손으로 복수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라는 인간이 비참한 말로를 보냈다는 소식에 어린 시절 제 상처가 조금이나마 씻겨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30여 년 전 지 부모가 하던 짓을 똑같이 할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참 헌신적인 사람 같은데 단단히 잘못 걸렸더라고요. 제 감정을 떠나서 저 여자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든 저 여자 시댁을 찾아가 저 여자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변호사인 제가 이 사실을 직접 퍼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제 직업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저 여자는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준비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가 제 사무실을 다녀간 후로 매일이 고민이었습니다. 차라리 그 여자 소송을 제가 맡을 걸 그랬나 싶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혼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게 넌지시 물으셨어요.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아니, 그냥 바빠서 그렇지. 이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끊이질 않네. 에이그, 다들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은가 보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엄마 봐라. 네 아빠랑 살았을 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 않니? 맨몸으로 쫓겨났을 때는 차라리 그 집에 붙어있을 때는 배라도 골지 않았지. 그때가 나았나 싶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그 인간이랑 더 붙어 살았으면 아마 내가 먼저 죽었을 게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 더 크기 전에 헤어진 것이 천만다행이다 싶어. 이제 와서 뭐하러 옛날 얘기해. 나는 아버지라는 사람 기억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다들 알아서 사는 거지 뭐. 아이 그럼 다행이고. 엄마는 네가 이혼 변호사 하는 게 어릴 적 일들 때문은 아닐까 가끔 걱정이 된다.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엄마처럼 힘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도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엄마도 그렇지? 그럼 엄마는 요즘 정말 행복하잖니. 이 선생님이랑도 그렇고. 두 분은 어떻게 잘 만나고 계셔? 내가 바빠서 물어보지도 못했네. 네 앞에서 말하기 아직 부끄러운데 이거 봐라. 엄마 선물 받았잖니. 엄마가 목에 걸고 계신 목걸이를 보여주셨어요. 보석에 관심이 없는 제가 봐도 한눈에 비싼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와, 너무 예쁘다. 그 영감님이 선물해 주셨다고? 이거 엄청 비싸 보이는데? 너무 예쁘다. 그렇지. 나도 너무 비싸 보여서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그랬는데 하도 받아달라 사정을 하셔서 아예 비싼 거라 그런가 반짝반짝한 것이 너무 예쁘지 않니? 세상에. 어머니가 그 영감님이 퍽 믿음직스러우신가 봅니다. 제가 백화점에 데려가 선물을 해드릴 때는 매번 사양하시더니 좋아하시는 분이 선물해 주셨다고 저리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 두 분이 잘 지내고 계신 듯 했어요. 아니 그래서 말인데 안 그래도 이 선생님이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셔. 어쨌든 우리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 양쪽 식구들한테 정식으로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부담 갖지 말고 집으로 식사 한번 하러 오라 그러시더구나. 그건 그렇지. 나도 영감님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보면 좋지. 그래? 잘 됐네. 그럼 너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비워놓을래? 내가 이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려 놓을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저도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들었던 이 선생님도 직접 뵙고 싶었고요. 제 결혼 상견례도 안 해봤는데 어머니 남자친구 상견례를 하려니 또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잡고 초대받은 집으로 갔어요. 겉에서 봐도 으리으리한 풍경에 넋이 나갔습니다. 엄마, 이 선생님이 무슨 일 하신다 그랬지? 엄청 부자인가 봐. 이런 집은 회장님들 사는 집 아니야? 세상에. 에이, 네가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야. 그냥 젊은 시절 사업을 좀 하셨대. 지금은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운영한다더구나. 젊었을 적 잘 나가니 어쩌니 해도 나이 먹어 늙어가는 입장은 다 똑같지 뭐. 너도 어려워할 필요 없어. 얼마나 다정하신지 몰라. 그 실버대학이 워낙 학비가 비싸서 친구분도 여유가 있으시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셨나 봅니다. 잘 꾸며진 정원을 따라 들어가니 영감님이 저희 모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은정양. 여기까지 오시느라 두 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고맙기는 내가 고맙지요. 내가 꼭 한번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초대를 드렸습니다. 수락해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네요.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듣던 대로 영감님은 아주 다정하시고 젠틀하셨어요. 첫인상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영감님이 함께 저희 모녀와 집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집안도 정원처럼 아주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아내분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다고 들었는데도 혼자 집안 살림을 잘 꾸리시는지 영감님의 고급 취향이 엿보이며 집안이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아드님 내외랑 같이 지내신다고 들었는데 이따가 들어오시나요? 일 보러 나가서 이따 저녁 시간 맞춰서 오기로 했어요. 그동안 편하게 구경하세요. 네, 집이 아주 멋지네요. 안목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제가 볼 줄은 모르지만 품격이 느껴집니다. 그리 칭찬해주니 고마워요, 은정양. 그냥 적적한 마음 달랠 길이 뭐 이런 일밖에 더 있겠나요? 한 집에 남자끼리만 산 세월이 길어서 그리 멋은 없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는 조금 밝게 해보려고 하는데 젊은이들 취향을 알아야지요. 그렇게 한참 집을 둘러보며 2층 복도로 올라 구경을 하려는데 2층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층은 아들 내외가 쓰고 있지요. 여기 사진에 우리 아들놈이랑 며느리입니다. 이제 곧 손주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이 보여주신 가족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거듭될 수 있나요? 세상에. 이런 것이 운명이고 인연이라면 정말 운명의 장난입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얼마 전 저를 찾아온 그 여자, 바로 친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갑자기 안색이 나빠진 제 얼굴을 보고 다들 놀라셨어요. 어머, 은종아,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래?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엄마, 일단 나가자. 일단 나가. 아유, 은종양 괜찮아요? 몸이 안 좋으면 구급차를 부를까요? 아니요. 제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저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그 집을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혹시나 저녁 시간에 온다던 그 여자를 마주칠까봐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던지 모릅니다. 급히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온 저는 제 걱정에 놀라신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은주야, 너 정말 괜찮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병원 안 가봐도 괜찮겠어?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놀라서 그랬어. 엄마, 놀라지 말고 지금부터 내 이야기 잘 들어. 알았지? 정말 어머니에게까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었는지요. 저는 결국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를 찾아갔던 일, 그 뒤로 그 집 딸을 몇 번 찾아간 것, 그리고 얼마 전 그 여자가 제 사무실을 찾아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들으시던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이 없으셨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알고 계셨어요. 엄마, 그 인간 죽은 거 알고 있었어? 그래, 알고 있었어. 벌써 몇 년 되었구나. 건너 친척이 그 인간 드디어 죽었다고 전해주더구나.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야, 네가 그랬잖니.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지친다고. 앞으로는 미래만 보고 살겠다며 과거 아픔들은 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랬잖니. 그 소리에 내가 너한테까지 뭐하러 말하겠어. 다른 얘기면 몰라도 앞으로 우리랑 인연도 없을 인간이고 죽었다는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다. 그랬구나. 사실 나도 미련은 없어. 근데 참 불쌍하게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 아니, 그런데 네 말대로라면 그 집 며느리가 단단히 작정을 한 모양인데 어떻게 하필 이 선생님 아들이. 세상에,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응? 그러게, 나도 막연히 남편 쪽이 안타깝다 생각했지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깊게 생각 안 했는데 그 집 며느리가 그 여자일 줄이야. 나도 전혀 몰랐어. 아유, 이 선생님 아들도 이 선생님 닮아서 참 바르고 좋은 젊은이 같던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났다니? 엄마도 알지. 내가 변호사라서 내 입으로는 말 못하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잖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다 알지. 너는 이제 모르는 일이다. 모든 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하마. 알았지? 어머니도 사실을 다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만히 방관할 수만은 없으셨나 봅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가 나서시기로 했어요. 영감님에게 며느리의 본색과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고 결국 모든 사정을 알게 되신 영감님이 따로 그 여자 뒤를 캐서 사실관계를 알아보신 모양이셨어요. 생각도 없이 꼬리가 길었는지 큰 어려움 없이 외도 흔적을 발견했나 봅니다. 결국 얼마 뒤 영감님 아들 내외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드님도 영감님을 통해 사실을 다 알게 되시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결과는 당연히 친자 불일치였고 거기에 이미 외도 증거를 모두 잡았으니 손쉽게 이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소송을 준비하다가 사실을 알게 된 남편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혀 수도 못 쓰고 이혼을 당해야 했지요. 그 집 재산에 기여한 것도 없고 낳은 아이도 그 집 아이가 아니니 그 여자는 갓난쟁이를 데리고 빈손으로 그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그 여자 앞으로 인생은 나락이겠죠. 그렇게 일이 모두 잘 끝냈고 저희는 다시 초대를 받아서 영감님 집으로 갔습니다. 은정양, 너무 고마워요. 은정양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을 텐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하늘이 놓으셨겠죠.